자, 이번에는 이 단군조선 상서에 기록된 단군조선 도읍지와 강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가끔 해설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책을 보겠습니까? 사망오제는 조선의 황제 안 보겠지만 너무나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단군조선 도읍지가 상서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상서는 서경이에요. 서경은 바로 주나라 때 역사책, 주나라 역사책입니다. 별게 아니고 주나라 역사책. 저기 성경 신약 구약인데 구약 부분하고 좀 시대가 겹쳐요. 시대가 많이 겹칩니다. 성경 구약 부분하고. 자, 겹치는 내용이 이제 상서 이 서경에 나온다 이거죠. 자, 여기에 읽어봅시다. 자, 중국 정사인 후한서 동의전에서 말하였다. 예기 왕제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동방을 이족. 자, 이라는 것은 근본이다. 어질고 생육하기를 좋아하며 만물이 이 땅을 저촉해서 산출된다는 말이다. 이라는 게 무슨 완전 엉터리 개떡 같은 해석자들은 오랑캐이자라고는 아직도 오랑캐이자로 알고 있는데 참 정말 대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좋은 뜻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그러므로 천성이 유순하고 도리로 다스리기가 쉬우니 군자국과 불사국이 있기까지 하다. 동의는 9종족이 있으니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등이다. 그러므로 공자도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였다. 자, 이 구이가 나왔어요. 구이. 네, 우리나라는 구이 중에서 몇 개 포함되겠죠. 자, 그러므로 옛날 요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우이에 살게 하였다. 이곳을 양곡이라고도 하니 대개 해가 뜨는 곳이다. 찬양한다. 우이의 도읍을 정하니 이곳을 양곡이라고 한다. 산과 바다의 음락을 이루고 사는 것을 구이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은 이제 양서의 동의의 나라는 조선을 근본으로 삼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양서에 양나라 양자 할 때 그 다리 대들보 양자 할 때 이 양나라 있었죠. 자, 양서의 동의의 나라는 조선을 근본으로 삼는다. 딱 나왔네. 구이 중에서 근본이 조선이래요. 자, 기자의 교화를 입어 그 기물과 예약이 남아있다 하였고, 또 송나라 태종의 칙명으로 편찬된 태평어람에 조선이 바로 동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바로 동이. 자, 삼국유사 고조선기가 단군과 기자조선 건국에 관한 내용이라면 여기에서는 고조선 도읍지의 위치와 그곳이 얼마나 신성한 곳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요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살게 했던 우이가 된다. 우이, 모퉁이 우자 써가지고, 자, 이곳은 우주에서 해가 처음 뜨는 신성구역으로 지명을 동방, 동이, 구이, 우이, 양곡, 조선, 한, 아사달
여기 한도 나왔네요. 지금 우위는 뭐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우위 한번 써봅니다. 우위. 그리고 여기에 한도 나와서 조선, 한, 이 한국 할 때의 한입니다. 한국 할 때의 한. 자, 한 아사달이라고도 하며 바로 이곳이 시대를 초월하여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신라 천년에 이르기까지 도읍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동이족이라고 한 것이다. 동이전의 구성을 보면 서두에서 동방을 이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설문해자에 동방 사람을 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뭐 못나니 이쁘니 뭐 이럴 때 그 니 이럴 때 다 이 이자 쓰는 거예요. 자, 강의자전에는 우위를 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서 요순시대와 하은주를 거쳐 전환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중 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을 시대별로 내려오면서 나열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중 관계의 첫머리에 옛날 요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우위에 살게 하였다. 이곳을 양곡이라고도 하니 대개 해가 뜨는 곳이다 라고 하였고 말미에서 동의를 찬양하기를 우위에 도읍을 정하니 곧 양곡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서 요전과 우공편에 나오는 우위가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단군, 기자, 신라로 이어지는 동이족의 도읍지라는 뜻이다. 유교 경전인 상서에서 말하였다. 이에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호천상제의 전명을 경건히 따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절기를 공경히 알려주도록 하였다. 희중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위에 살게 하니 이것을 양곡이라고도 한다. 떠오르는 해를 경건히 맞이하여 범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자, 여기까지의 얘기인데 여기에 호천상제가 나와 있는데 상제는 바로 상제가 구약에 나오는 샤다이, 샹띠에 이게 샤다이, 엘샤다이 하느님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자, 동해와 태산 사이가 청주이다. 또 청주가 나왔는데 청주 한씨, 기자조선 청주 한씨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기자조선 청주 한씨, 기자가 청주 한씨의 시조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동해와 태산 사이가 청주이다. 우위의 치수가 다스려지고 나니 이에 유수와 치수의 옛 물길로 인도하였다. 그곳의 토양은 희고 비옥하며 해변은 넓은 개펄이다. 농경지는 상품의 하이며 부세는 중품의 상이고 그곳의 곡물은 소금과 갈포와 갖가지 해산물이고 태산의 골짜기에서 산출되는 생사와 모시, 생사는 실사자 썼어요. 납과 소나무와 괴이한 돌을 바친다. 레이는 레이 또는 네이는 목축을 위주로 하고 그곳 산뽕나무 누에 고치의 씨를 광주리에 담아 문수에 떠서 제수에 도달한다. 허허.
산뽕나무 누에 꼬치에 실 하면은 이런 게 신라가 되는 게 신라. 이 라자는 또 비단 라자이죠. 자, 상서우공편은 우순은 순임금입니다. 우순이 섭정하던 시대의 사관이 기록한 실록이며 후대 공자가 산정한 지리지이기 때문에 사기 하본기와 한서 지리지에도 실려 있다. 또한 구주 중에 청주는 단군조선의 강역이고 우이는 단군조선의 도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정사인 사기에는 우이를 욱이로 표기하고 저명한 주석가들이 자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자, 어떻게 덧붙였느냐? 희중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이에 살게 하니 양곡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꺽수의 표. 자, 집회상서에 우이라고 하였다. 공안국은 동표의 땅을 우이라고 칭한다. 양곡에서 해가 떠오르고 희중은 동방을 다스리는 관직이다고 하였다. 색은 구본에는 탕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서에 의거하여 양곡과 탕곡을 같은 의미로 쓴다. 회남자에 태양은 양곡에서 뜨고 함지에서 모욕한다고 하였으니 즉 양곡은 또한 다른 세계가 있음을 증명한다. 대체로 우이는 역시 지역의 별명이다. 정의에 욱은 우로 발음하고 욱을 갖다가 우로 발음한대요. 자, 양곡은 혹은 양곡으로 쓴다. 우공편의 청주에 우이의 치수가 이미 다스려졌다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우이는 청주이다. 요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동방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청주는 우이 땅으로 해가 뜨는 곳이므로 지명을 양명이라고 한다. 희중은 동방을 다스리는 관직으로 주례에서 춘관을 경이라고 한 것과 같다. 꺽수에 닿고 떠오르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봄 농사를 절기에 맞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사기 오제 본기에 나와 있는 얘기. 그 다음은 상서 지리 금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읽어드립니다. 자, 우이는 지금의 조선 땅이다. 공안국의 전이란 주석이에요. 주석. 전에 동표는 동방이래요. 동표의 땅을 우이라고 칭한다고 했다. 정의에 청주는 동방 경계의 바다 위의 삼신산에 있으므로 표라고 하여 동표의 땅이라고 한다. 우공추지에는 후한서 동의전에 의거하여 우이를 조선 땅이라고 하였다. 대개 조선은 옛날 청주에 속하였으며 산동 등주부와 더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하고 있으니 공안국 전과 정확히 부합된다. 여기까지가 상서지리 금석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우공추지 11권에 나와 있는 얘기. 우공추지. 자, 후한서 및 두의 통전에 모두 동의의 9종족을 우이라고 하였다. 그 땅은 한의 낙랑군과 현도군의 강역에 있다. 그리하여 청주조의 서두에 우이의 치수가 이미 다스려졌다고 하였으니 즉
조선이나 고구려의 여러 나라는 하오시 때에 한나라 우임금 때에 실제로 다 청주의 강역에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공추지 11권이고, 자, 다시 해설. 자, 우공편의 구주에 관해 주로 각주의 큰 산과 강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유독 청주조에서는 우의가 청주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후한서 동의전을 비롯하여 사기정의, 상서 지리금석, 우공추지 등 여러 중국 문헌에서 한결같이 우의는 조선이고 구주 중에 청주라고 하였으며 삼국사기에는 신라 도읍지가 바로 우의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는 상서대전 3권에 나오는 얘기. 동방의 국경은 갈석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부목, 이게 부상이죠, 부상. 부목의 들판에 이른다. 이곳은 천재 태호 복희씨와 신 구망이 맡아 다스린다. 자, 그 다음은 한서열전 가연지에 나오는 한마디.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와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다. 그 다음은 태평어람에 나오는 얘기. 자, 회남저 시치쿠네. 동방의 국경은 갈석산으로부터 괄호 열고 꺽수에 열고 갈석산은 동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꺽수에 닫고 조선을 지나 꺽수에 조선은 동이다. 꺽수 닫고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방에 대인국이 있다. 여기 꺽수로 묶여져 있습니다.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에 이르면 부목의 땅으로 청구의 수목이 있는 광야이다. 모두 해 뜨는 우이이다. 이곳은 태호 복희씨와 구망이 맡아 다스리며 12,000리이다. 요게 태평어람에 나와 있대요. 자, 그 다음은 또 이 정암 스님의 또 해설. 자, 구주 중에 동북방에 위치한 청주는 단군조선 강역이고 청주에 속한 우의는 단군조선의 도읍지이다. 공안국의 전에 동표의 땅을 우의라고 칭한다. 양국에서 해가 떠오르고 희중은 동방을 다스리는 관직이다 하였다. 조선이라는 국후에 관해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서 동표의 해 뜨는 땅에 임금이 살기 때문에 조선이라 이름하였다. 고 하였다. 해 뜨는 구역인 우이의 별호가 조선이라는 말이다. 아, 그럼 조선에 대한 새로운 풀이네. 아, 원래 있던 풀이구나. 해 뜨는 땅. 조선. 내가 유튜브에 조선 국명 풀이 자세하게 올려놨는데 해 뜨는 땅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조선은 국호로 사용되기 전부터 한고을의 지명이고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 조선현은 바로 이곳이다. 조선현. 지금 중국 땅에도 조선현이라는 지명이 있을 겁니다. 자, 이는 황제를 헌원씨라 하고 소호를 궁상씨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제왕의 도읍지를 별호로 사용하여 그 덕을 드러낸 것이다. 또
송나라 태종의 칙명으로 편찬된 태평어람에서도 역시 상서요전을 인용하여 동의는 조선이며 중심지는 우이라고 거듭하여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단군이 살던 궁전이 있던 동표의 해뜨는 땅이 바로 우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요임금이 희중에게 살게 했던 우이가 바로 단군조선의 도읍지 아사달이며 희중은 동방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단군과 같은 호칭이다. 희중이 단군하고 같은 호칭. 자, 순이 섭정할 때 우를 등용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때 천하를 구주로 나누어 치수사업을 하였으니 우이는 구주 중에 청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청주의 강역에 관해 동해와 태산 사이가 청주이다 라고 하였다. 이 청주는 치우 임금 시대의 청구라는 우리나라 옛날 이름, 거기에서 청주 이렇게 따오고 그랬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모시 계고편 16권에 나오는 짧은 말. 자, 상서 우공편에 보면 회의, 우의, 도의, 내의, 서용이 다 구주의 경내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다 요순과 하나라 시대로서 중화 안에 존재하는 융적의 유래가 오래되었다. 요순, 하, 은, 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다 이족 출신이지. 다 융과 이 출신들이에요. 자, 그 다음은 다시 또 이 정암스님의 해설. 예기왕제에 동방을 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동방, 우이, 조선은 해뜨는 지역의 지명이다. 우이에서 갈라져 나간 민족을 이라 하기 때문에 우공편에 나오는 구주 중에 우이, 도이, 내이, 회이, 조이 등도 역시 동이족이 살던 지역이라는 말이다. 당시 동이족은 구주마다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었고 각 주마다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서술한 것이다.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에 이런 말이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황룡사의 구충탑을 조성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구한 한국 할 때 한자 썼어요. 9구자에다가 이게 구이구만.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평안할 것이다.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화, 제3층은 5월, 제4층은 탕나는 탐나, 제5층은 응유, 제6층은 말갈, 제7층은 거란, 제8층은 여적, 여진죽이구만 보니까. 제9층은 예맥이다. 하하. 황룡사 구충탑이 왜 구충인지 알겠네. 구한, 구희를 나타내네. 구한, 구희. 자, 다시 해설. 구한은 구이와 같은 것으로 이들이 모두 우이에서 갈라져 나간 동이족이며 신라 도읍지의 황룡사 터가 바로 옛 우이 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언대로 구충탑을 세운 후에 과연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벌하고 마지막으로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신라가 삼국의 옛 영토를 다 차지하였다.
한서 지리지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들어 통행하지 못하는 곳을 건너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사방 만리로 제정하여 강역을 그어 구주로 나누니 백리의 나라 1만 구역을 얻었다. 이리하여 주역에 선왕이 만국을 건립하여 제후를 친애한다고 하였고, 상서에 만국이 화합하여 협력하게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 요임금이 홍수를 만나니 산을 에워싸고 구릉을 휩쓸었으며 천하를 나누어 12주로 획정하였다. 획정. 우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하여 수토를 평정하고 나서 다시 구주를 제정하고 오복을 구분하여 그 토질에 맞는 산물을 곡물로 바치게 하였다. 자, 한서지리지. 자, 다시 해설. 황제가 지후를 정벌하고 제위에 오른 후에 서왕모가 사신을 보내 지도를 전해주어 황제가 처음 천하를 구주로 나누어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까지 계승되었다. 후에 순이 섭정하자 서왕모는 다시 익지도를 전해주니 순은 우가 구익한 기존의 구주를 다시 12주로 구익하였다. 이때 청주 땅을 나누어 영주를 신설하였으니 영주는 요서와 요동 지역으로 단군조선 강역에 해당한다. 구주를 나눌 때 사방 만리 단위로 구획하였다고 하였으니 중간의 바다까지 포함하더라도 청주의 강역이 광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과 중국의 강역은 천명에 따라 옛 황제가 정한 것이다. 우이는 곧 해 돋는 동방의 지명으로 오행설에서 동방은 계절로는 봄이기 때문에 동방의 제왕인 복희씨를 춘황이라 하고 오방색 중에 빛깔은 청이기 때문에 우이에서 관할하는 강역을 청주라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방의 국조는 요임금 때의 단군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뜨는 구역인 우이는 이미 복희씨의 도읍지이고 사망호제의 도읍지인 궁상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때 상서 우공편의 여순시대의 지리지이고 상서 우공편은 여순시대의 지리지이고 후한서 동의전은 한국의 상고사는 물론이고 인류 문명의 근원을 밝히는 데 이르기까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빼어난 걸작임에 틀림없다. 산해경의 단군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기록을 다시 보기로 하자. 동해의 대학 가로 열고 삼신산. 대학은 소호의 도읍지이다. 소호가 전욱을 이곳에서 양육하고 그때의 검은고와 비파를 남겨두었다. 감산이라는 곳이 있어 감수가 여기에서 나와 가면을 이룬다. 이게 이제 산해경 제14 대왕동경. 그 다음 감수 근방에 희화국이 있다. 희화라는 여자가 있어 이제 막 가면에서 해를 목욕시키려 하고 있다. 꺽쇠. 희화는 대개 천지가 처음 생겼을 때에 일월을 주재하는 여신이다. 그러므로 귀장개서경에 공상이 부르고 팔방이 이미 열려 이에 희화가 있어 1월에 출입을 주재하는 일을 직책으로 삼아 이로써 밤과 낮이 되었다. 또 저 위로 하늘을 보면 한 번 밝아지면 한 번 어두워지는데 희화의 아들인 대양이 있어 양국에서 나오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요는 이로 인하여 희씨와 화씨의 관직을 설립하고 사계절을 관장시켰다. 그 후세
괄호 열고 그 후세에는 단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후세 단군 때에 마침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1월의 형상을 만들어 관장하며 감수해서 목욕도 시키고 운전하며 해가 양곡에서 떠서 우연으로 지는 것을 본떴으니 희중은 이른바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 되었다. 꺽수에 닫고 희화는 제준의 아내로 10개의 해를 낳았다. 꺽수에 10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각각 해의 이름이 있어 10개의 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다. 해의 10개의 이름은 바로 십간입니다. 십간 12지 할 때. 자, 여기는 산해경 제15 대황남경에 나오는 얘기. 자, 다시 이제 해설. 대황동경의 소호의 도읍지는 동해의 밖이라고 했다. 또 신라 최치원이 태사시중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동해 밖에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동해의 밖은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해뜨는 구역인 양곡은 우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본래 오제 중에 소호와 전욱의 도읍지였으며 후대 요임금이 희중을 살게 했던 곳이다. 곽박의 주석에 그 후세에 마침내 이것을 나라로 삼아 이른바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 되었다라는 구절에서 단군조선 건국과 도읍지에 관해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호의 도읍지는 궁상이고 이곳은 본래 복희, 신농, 황제, 소호, 전욱, 제곡 등 사망오제의 도읍지이다.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란 준추좌전에 소씨에게 네 자손이 있는데 중, 해, 수, 희이다. 이들은 실로 금, 목, 수를 다스리는 데 능숙하여 중은 구망이 되고 해는 욕수가 되고 수와 희는 현명이 되어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 되어 마침내 궁상을 구제하였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 구망, 욕수, 현명과 전욱씨의 아들인 추경, 공공씨의 아들인 후토와 함께 죽어서도 관직을 잃지 않아 사계절을 다스리는 천재인 복희, 신농, 황제, 소호, 전욱을 보좌하는 신이 되었다. 후대에 이르러서도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는 반드시 오제와 보좌하는 신에게 함께 제사 지내고 실제로 여전히 그 직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각기 그 능한 바의 업에 따라 관직에 등용되어 살아서는 상공이 되고 죽어서는 존귀한 신이 되어 이를 사직의 오사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사망오제와 오방신은 인류가 진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래 천신이었는데 인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상에 출현하여 문명을 개척하고 다시 천신으로 돌아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궁상은 소호가 천하를 다스릴 때의 도읍지이고 이곳은 희중이 사는 우이와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궁상이 구제되었다는 구절은 천하가 구제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요임금 때에 와서 희중, 희숙, 화중, 화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우이가 괄호 열고 아사달입니다. 아사달에서 우이에서 희중의 관직을 계승하여 건국한 나라가 단군조선이며 단군을 제사장의 의미인 단군이라고 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아유 죄송. 일반적으로 단군으로 표기하는데 이 나무 목자 달린 거
여기에 단은 박달나무가 아니라 수목 중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전단향 나무를 뜻한다. 환웅 전왕이 처음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데 신단수를 혹은 단목이라고도 한다. 이리하여 단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목은 전단향 나무를 뜻한다. 단자의 의미에 관해 강의자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경 소화에 여기에 전단향 나무를 심었다 하였고 주에 훌륭한 나무라고 하였다. 정풍에 내가 심은 전단향 나무를 꺾지 마오라고 하였고 주에 강하고 질긴 나무라고 하였다. 주례 동관 고공기 정현의 주에 전단향 나무로서 수레 바퀴살을 만든다 하였다. 또 본초경에 자단과 백단이라 하였고 강목에 모두 전단향을 이른다고 하였다. 또 거울의 지명으로도 쓰이는데 한서지리지에 백단현은 어양군에 속하고 당나라에서 단주를 설치하였다. 이건 강희자전에 나오는 얘기. 다시 해설인데 동사 강목에 나오는 얘기래요. 자, 목은 이색이 지은 묘향산 윤필암기에 향산은 압록강 남쪽에 있는데 요양과 경계가 되고 장백선에서 흘러내려 갈라진 산맥이며 그 땅에는 향나무가 많다 하였다. 그렇다면 묘향산이란 이름은 그 산에 향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단군이 태백산 단목 아래에서 탄생하였고 단은 그 나무 목자 달린 단은 바로 전단향 나무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후인이 그 임금을 단군이라 칭하고 그 산을 묘향이라 부른 것이리라. 요거는 동사 강목에 나오는 얘기래요. 또 최치원이 지은 쌍계사 진감선사 비문에서 말하였다. 아름답도다. 해가 양곡에서 떠서 깊은 골짜기까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해안은 괄호 열고 삼신산이라고 되어 있네. 삼신산. 해안에 전단향 나무를 심으니 세월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다. 전단향 나무는 목재의 빛깔에 따라 자단과 백단이 있는데 예로부터 매우 신성시되는 향나무이다. 중국 원나라 황실에서는 사신을 접대하는 영빈관을 자단전이라 했고 신라에서는 진골은 수레의 자재로 자단과 침향목을 쓰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왕족인 성골만이 향기롭고 단단한 자단목이나 침향목으로 수레의 바퀴살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기록을 통해 고조선기와 시경에 나오는 단은 이 나무 목자의 단 나무이고 여기 이 나무목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요거는 요거는 돌아오라. 이게 돌아올 회. 신이시여 돌아오라. 돌아오시오. 돌아오는 나무구나. 신이 돌아오는 나무. 그 다음에 요거는 제상 차려놓은 거예요. 제상 차려놓은 거. 제상 차려놓은 거. 이게 단자예요. 이게 단자. 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 차려놓고 신이 돌아오게 하고, 이 갓은 신이죠. 곧 갓 쓰고 갓 쓴 게 갓 신이라고. 자, 이래서 참 박달나무 단자를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네요. 자, 이 기록을 통해 고조선기와 시경에 나오는 단은 전단향나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재질이 강하고 질긴 전단향나무로 만든 활을 단궁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생존 시에 인도 우전왕이 전단향나무로 최초의 불상을 조성하였고, 지금도 법당에 사르는 향으로 전단향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하하하, 이 단군 얘기할 때 이 단자에 대한 정말로 색다른 주장이 딱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무슨 박달나무, 뭐 박달이 배달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